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방금 전에 50대 중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나가셨어요. 아주 흡족한 그런 표정으로 나가셨는데, 저랑 악수도 3번, 4번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과 저에 대한 인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18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린다면, 저는 김태광 코치님의 책을 읽고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마흔 당신의 책을 쓰라 읽고 책 쓰는 것에 대해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하루에 2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상담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매일 막 엄청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쉽게 저의 노하우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옵니다. 어떤 사람은 쉬고 있는데 일요일에, 토요일에 막 전화를 해버립니다. 해서 김태광 작가님이신가요? 막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래도 예의 없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카톡을 보내왔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물어보니까 또 그런 사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길게 엄청 또 보내왔어요. 요새 감사를 주제로 책을 쓰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 지금까지 그 책들을 50여 권 읽었다. 그래서 섹시한 제목을 20개 정도 지어보다가 가슴이 막 떨리고 설레었다. 이런 내용들도 카톡으로 보내오셨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소개를 좀 하시더라고요. 직장생활 25년 차고 웃음치료사로 17년 동안 600회 이상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시니까 일일이 응대하다 보면 제 일도 못하고 결국은 쉽게 그런 저의 인생 경험 통해서 알게 된 그 비법, 노하우를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제 유튜브를 보시라, 아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속마음으로는 이런 분들 저는 안 만납니다. 너무 그게 보이니까요. 첫 번째, 말이 너무 많으신 분 같고, 그리고 자기는 몇 년 차이고 웃음치료사로 17년 동안 그렇게 몇백 회 이상 강의를 하고 있다.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공짜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회신을 드리고 마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몇 분 더 카톡 오셨는데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어제 희한하게 우리 코치진과 인연이 되어서 또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10년 전에 제가 쓴 마흔 당신의 책을 쓰라라는 그 책을 읽고 책 쓰기에 대한 그 열망이 생겨서 그걸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제목도 지어보고 막 노트를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한 10개 정도 노트를 빽빽하게 쓰셨고,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6월 9일인가 저에게 그냥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다 보여주시더라고. 김태광 작가님께 꼭 만난 것처럼 그렇게 시각화하려고 여기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작가님께 카카오톡을 그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웃음치료 딱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야? 그분이었나? 절대 저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저한테 카톡 보내신 분 웃음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카톡 보내신 분 아닌가요?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안 엮이려고 관계를 안 하려고 제가
카톡을 그렇게 짧게 해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렇게 이분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저를 만나는 기쁨에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고 막 글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좀 홀대를 하니까 기분이 좀 이제 살짝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서운한 거지. 그러면 제가 또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1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제가 한 번도 안 써보고 일기도 안 써본 사람들을 단 몇 개월 만에 작가를 만들어 드렸는데 또 수만 명의 사람들 상담을 해보고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이더라. 영적인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는데 오신 우리 선생님은 보니까 카톡 내용 보내신 것만 봐도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가 고생하면서 알게 된 그런 책쓰기 글쓰기에 대한 비법 그런 부분 좀 쉽게 얻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 있네요. 이분도 어제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죠. 노트에다가 저에 대한 편지를 길게 여러 번 또 장문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이 진짜 이 창조주님의 우주의 섭리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 나는 이분을 안 만나고 싶었는데 이분이 내 자리에 와 계시고 저는 우리가 이제 웃고 참 인연이 되려고 하니 그렇다 하면서 이분이 계속 좀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책 쓰기 퍼스널 브랜딩 과정에 146기 시작되는데 여기 과정에 이제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감사하다면서 손을 여러 번 잡으시고 저를 안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나가셨어요. 이틀 전에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갑자기 국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는 원래 안 받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있고 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안 받는데 어떻게 강아지 이제 뭐 오줌 잘못 싸가지고 그 치우다 보니 정신없어서 받게 됐는데 국회 전화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 여자분인데 또 친절하고 해서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재기를 하고 싶은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책 쓰고 싶다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보이스톡 카카오톡 또 설명을 다 해드리고 이분이 과정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분에는 좀 그렇게 인연이 다 되었네요. 제가 들으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막고 싶어도 일어나야 할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고 이 돌아가는 이 우주의 법칙, 이 하늘의 법칙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것 제가 정말 또 한번 느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많이 이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겠죠.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을 참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술 드시고 술 취하셔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 그 세숫대야라고 하죠. 양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던지시고 소리가 우당탕탕탕 그렇게 하시고 막 온 동네 개가 다 짖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술 취하셔가지고 막 진짜 막 정신을 잃으시면 또 제가 우리 어머니와 또 누나가 같이 가서 또 아버지를 또 부축해서 모시고 오고 진짜 많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40 중반 정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 우리 반이 이제 33명이었는데 우리 부모님만 제일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흰머리 시크시크 하시고 매일 또 술 드시니까 이렇게 이제 움푹 들어가시고 광대뼈 불고 지시고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세요. 막 175, 176 저와 서 있으면 저보다 키가 한 이 정도 크세요. 인물도 그렇게 좋으신데 술을 막 드시고 농사에 일을 그 땡볕에 일을 하시고 막 노동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 타가지고 새까맣고 나이도 많으시고 살 빠지시고 그런 모습이 저는 왠지 모르게 창피스럽더라고요. 제 어린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우리 엄마 아버지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그랬습니다.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도 오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왜냐면 또 초등학교도 다 못 오셨습니다. 중퇴였습니다. 그러셔서 그것도 이제 부모님은 또 이제 그게 컴플렉스이신 거죠. 그리고 있으시고 또 이제 공장에 나가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고 학교에 못 나오죠. 그래서 거의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거의 나오지를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축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돈을 받습니다. 이름을 이제 적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때 저는 100원을 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500원, 1000원, 2000원, 진짜 잘 사는 친구는 10,000원도 냈어요. 10,000원이면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빵 하나가 지금은 뭐 1000몇백 원 하죠. 그때는 뭐 계란빵 이런 거 보통 먹는 빵 있죠. 마트 가면 파는 빵. 그 빵이 하나가 100원 했습니다. 호빵 있죠. 겨울에 먹는 호빵이 5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10,000원씩을 저축을 하니, 너무 큰 돈을 하니까 우리처럼 못 사는 친구들은 100원, 50원, 뭐 그렇게 저축을 하는데 10,000원씩 저축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축도 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진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날은 또 저축도 못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에 가서 그 4교시 마치고 친구들과 밥을 먹잖아요. 보면은 이제 좀 잘 사는 친구들은 그 위에 계란 후라이가 얹어져 있습니다. 노랗게 그렇게 이제 맛있게 얹어져 있고, 그리고 쥐포 있고, 쇠고기, 그런 장조림도 있고, 메추리 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 계란 옷 입혀서 구운 소시지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매일 이제 그 김치와 단무지, 김치 단무지 있는데, 이제 김치 국물이 흘러서 단무지에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단무지가 또 빨갛게 또 물들어져 있고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계란말이도 있고 밥 위에 이제 그 계란도 덮여 있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손씨 친구인데 성이 손입니다. 그 친구 집은 뭐 소가 2마리고 놀러 가면 큰 소가 두 마리가 염을 먹고 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소도 있고 노원도 많았어요. 부자예요. 그 친구 그 도시락은 항상 계란이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속으로 진짜 계란 너무 먹고 싶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오늘 맨날 이제 뭐 계란 먹고 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계란을 장난으로 이제 난 안 먹을래 하면 다른 친구에게 줬는데, 다른 친구들도 안 먹을래 돌리면 나한테 왔는데, 나는 속으로 진짜 한 스푼만 좀 더 이렇게 잘라서 두고 그렇게 딴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데, 왜 나도 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넘기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이 너무너무 진짜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뭐 산수를 배우는데 그때 도형 문자가 들어가 있는 자가 있었어요. 자가 그때 하나가 100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별도 있고 다 있는데, 밤에 숙제를 하는데 그 네모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를 하나 사면은 쉽게 딱 이렇게 연필 넣어서 딱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작은 자 가지고 이렇게 대고 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4번을 대서 이렇게 그려야 돼. 예쁘게. 그 안에다가 이제 답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그 자만 있으면 그 안에는 다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쉽게 딱 끝나는데, 이건 계속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자로 반듯하게 돼서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엄마, 자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가 이번 달에 월급 타면 사줄게. 그 자 하나가 100원이었습니다. 그 자 하나 100원도 못 샀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만큼 우리 집이 정말 힘들었어요. 논 한 마지기 없었고요. 밭 한 떼기 없었고, 소도 없었고, 경운기 없었고, 보통 우리 동네 집에 다 경운기 있었어요. 경운기, 그 당시엔 경운기 1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아버지는 경운기 살 생각도 안 하니까, 또 우리가 이제 남의 농가 밭을 빌려서 이제 소작을 했기 때문에, 그 리어커를 아버지랑 저랑 같이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는 리어커 끌고 앞에서 저는 뒤에서 걸음을 싣고 뭐 비료를 얹고 해서 끌고, 또 제가 다시 아버지랑 일했는데 저는 또 굉장히 또 불만인 거예요. 궁시렁 아버지, 왜 우리 집은 계속 논을 먼 곳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가까운 데 지면은 편할 텐데 여건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고, 다른 집은 경운기 있고 소도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러머러 한 소리 하죠. 시끄럽다. 아버지는 계속 이거 해왔고, 이거 뭐 힘드노? 다 이렇게 농사 지어야지. 너가 공부하고 너가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궁시렁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또 저 멀리 이제 남의 논을 빌려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데, 보리가 다 자라가지고 추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정말 일하기 싫은데, 오락실 가면 그 당시 아이들은 한 판에 뭐 50원 스트리트 파이트 하고, 그때 스트리트 파이트 막 나와가지고 막 유명했거든요? 그런 것도 막 하고 있고,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재밌어. 저는 이제, 류와 켄을 제가 잘 싸웠습니다. 제가 보통 하면 다 이겼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그걸 하면은, 병원을 넣고 하면은, 2시간 동안 다 그 대결을 벌여도 제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 그 정도 제가 잘했는데, 생각이 나고,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계속 일 도와라. 그 땡볕 더워 덥습니다. 볼이 그거 있죠. 까끌해. 그거 까끌하고, 막 그래요. 막 땀나고, 아우, 막, 어릴 때부터 절대 농사를 안 짓겠다 하는 게 저의 이제 그 신조였습니다. 철학이었어요. 볼이 그거 이제 이거를 낫으로 또 베는 거야. 남들은 또 콤바인으로 그거를 다 베고 돈을 좀 주고 콤바인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콤바인을 베면은 30분이면 그 한 노트 큰 그 논이 다 끝나버려. 금방 이제 콤바인은 다 베고 탈곡해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마대 자루에 다 담기는데, 우리 나스로 이걸 하기도 싫고, 짜증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딴짓기 하다가, 푹! 했는데, 왼쪽 손가락 여기다가 푹 잘린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상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여기 보면, 잘 안 보시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쫙 찢어져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지. 여기 쫙 찢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보리를 어머니 옆에서 하다가 아버지 열심히 하고 어머니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하시라고 그때 한 번에 제일 한번 퍽 했는데 낫이 얼마나 그렇게 이걸 아버지께서 갈았는지 바로 뼈가 보여요. 뼈가. 당황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보여 안에 피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보시더니만 그렇다 하면서 또 담배 가루를 또 뿌리시는 거예요. 담배 솔 그 옛날에 500원 했습니다. 청자가 200원 했고 솔이 500원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200원짜리 청자를 주로 펴셨고 뭐 그 아저씨는 솔 폈습니다. 500원짜리 조금 덜 쏟게 가루를 막 뿌리셔가지고 자전거 타고 난 빨리 병원 갔습니다. 그때 병원의 이름이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양외과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제 막 버려지시니까 원장님이 좀 놀라시면서 이제 이거 이제 꿰맨다 하면서 이제 마취를 하시고 맛이 좀 따가워요. 따끔한데 그러다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담배 가루를 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뿌려? 다 세척해야 되는데 세척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꿰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이제 그런 정말 농사일 이런 거 부모님은 정말 그렇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싫더라고요. 정말 옛날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겠죠.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남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땡국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수업 때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엎드려 있었어요. 나는 엎드려 선생님이 왜 아프냐, 어디 아프냐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숨만 하시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한 40 중반? 50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태광이 아픈 것 같아 선생님 몇 번 얘기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아프면 쥐가 이야기를 해야지 너 나와봐 하시더라고. 이렇게 나가니까 화를 내시면서 발로 이렇게 툭 차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힘도 없고 빽쩍 말랐는데 툭 넘어졌어요.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좀 많이 수치스럽고 좀 모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막 화를 내시더니 뭐라 하시더니만 집에 가라고 좋대. 그렇게 집에 갔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카톡 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선생님 뭐 한번 뵈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갈래 하길래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가기 싫다. 막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호인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고 또 선하세요. 술을 안 드시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 진짜 버버시도 살 사람이다. 술만 안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술을 그걸 못 끝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이제는 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막 술 귀신이 달라붙기 때문에 막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시고 막 혼자서 막 고리고리 지르시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귀신이 붙은 거지.
술 드시면 또 일을 안 나가십니다. 일을 다 안 나가시고 다른 동네에서 술 드시고 또 자전거 내지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또 이제 높은 논에 또 이제 지대가 높은 데서 밑으로 또 추락하셔가지고 다치셔가지고 온몸에 그거 모내기 하고 난 한 뭐 6월달 뭐 그 정도 있잖아요. 뭐 한 6, 7월달 되면은 저 모내기 딱 끝나고 온몸에 이제 그게 흙탕물이야. 그 한 번은 기억납니다. 누가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완전 좀비처럼 진짜 그랬어요. 뭐도 그런 엄마도 누구 이렇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논에 이제 옷이 다 빠지는 노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걸어오시는데 온몸에 이제 그 다 묻은 거예요. 논에 있는 그 흙탕물 있잖아요. 아주 그럼 제가 또 이제 자전거를 다 가지고 오고 오토바이를 다 수습해 가지고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끌고 와야 되고 그거 또 창피스럽잖아요. 보는 사람 보기 그렇고 그거 제가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6살 7살 때부터 저는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우리 외할머니도 전방을 했고 또 위에 또 전방이 2개 있었습니다. 그 우리 외할머니한테 전방에 가서 이제 탁주를 옛날에 탁주라고 했으면 탁주 막걸리 탁주 매일 아침 6시 되면은 탁주를 더 사와. 그 주전자에 들고 가서 그 양은으로 된 거 누른 그 황금색 주전자에 가서 우리 외할머니가 그 탁주 2병을 딱 넣어가지고 또 해서 주시면 또 그러시죠. 아버지는 큰일이다 큰일이다. 술을 이렇게 맨날 먹어가지고 참 큰일이다 하시면서 또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아버지가 또 좋았던 기억들도 참 많아요. 따뜻했던 그런 우리가 추운 날에 어떤 군불 같은 그런 온기 같은 기억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집에 있었는데 여름쯤이었습니다. 허름한 지갑이 방바닥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좀 보시면서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시면서 자기 돈 지갑에서 2천을 지폐를 꺼내셔서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아버지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으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아버지가 좀 그런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좀 그냥 어려운 관계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속마음으로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관심 이런 거 있죠. 애정 그게 딱 그대로 느껴지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았네요. 보면 제가 서울에서 이제 26살 때 기자 생활을 할 때 한 달에 60만 원 받았습니다. 고시원 방비가 그 당시 28만 30만 원이었고 제가 또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과정에 추석을 맡게 되었어요. 서울은 희한하게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하철 지하상가 근처에 보면은 돗자리 깔아놓고 지갑을 팔더라고. 장지갑, 뭐 반지갑 팔고 그때 지갑 하나가 이제 10,000원 하더라고요. 포가죽으로 돼 있고 그때 제가 10,000원을 주고 그 지갑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드린 아버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10,000원짜리 하나 지폐 하나 꽂아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정말 저 돈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사무칩니다. 그 10,000원짜리 하나 넣어드렸어야 했는데 지갑도 10,000원짜리 하나 사드리면서 10,000원짜리 하나 안 넣어드렸다는 게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 아버지가 제 나이 28살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큰 누나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작은 누나 차를 타고 그렇게 오셨는데 큰 누나 그 당시 이제 IMF 시기였기 때문에 큰 누나 큰 매형 직장 다 잘렸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날라가고 해서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 누나도 남구 대명동에 이제 원룸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보증금 20만 원에 원래 17만짜리 아주 그 좀 안 좋은 집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큰 누나도 이제 원룸에 이제 보증금 200만 원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큰 누나는 또 이제 큰 이제 장녀로서 아버지께 밥을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쌀이 없는 거, 쌀 돈도 없고 근데 저한테 이제 쌀 좀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도 이제 큰 누나한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오셨으니까 엄마 오셨으니까 전화 와서 쌀 없다고 하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도 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라면만 먹고 살았으니까 뭐 거의 밥통이 조그맣게 있지만 그 제가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혹시 쌀 좀 빌려줄 수 없냐고 하니까 아니 총각 무슨 쌀이 없냐고 쌀이 없냐고 뭐 그렇게 이제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한테 또 쌀을 또 이만큼 또 까만 봉지 넣어줘서 그 빌려주시더라고요. 빌려주신 게 아니죠. 그 주신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또 큰 누나 집에 가서 아버지 밥 한 끼 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께서 이제 엄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예고치 않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이 진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실 때 정말 잘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정말 맞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이제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진짜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비통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진짜 막 억울한 마음도 있고 온 세상의 슬픔이 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한창 이제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책을 써서 성공하고 뭐 강사, 강연가 뭐 이런 거 성공하려고 저는 그것만 오로지 보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 시신 위험하잖아. 시신 닫고 귀, 뭐 코, 입 시신에 있는 그런 이제 구멍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염 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막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그때 이제 알몸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또 안 좋았는데 아버지가 손도 크시고 막 건강하신 분이에요. 장례 지도사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건강하신 분 잘생기셨고 그러시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심이죠. 세 가지 딱 약속을 했습니다. 무조건 나는 크게 성공하겠다. 책을 써서 글을 써서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 분명히 그에게 빚이 남을 텐데 그 빚을 누나 둘이 있지만 아무의 도움을 안 받고 내 힘으로 갚겠다. 한번 갚아보겠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때 이제 제가 갚았던 그 빚은 수억 원입니다. 그걸 제가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잘 해드려야지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겠다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돈, 생활비, 용돈 이걸 제가 빠짐없이 제가 잘 해드리겠다. 그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약속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진짜 최초로 가장 많은 책을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300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저는 지금 아직까지 40 중반 정도의 나이죠. 그리고 작가 코치 최초로 뭐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쓴 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권이나 이제 그 책에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200명의 제자들을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유명인들이 제가 다 가르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막 해드리고 필요한 것 햇반 뭐 다 보내드리고 집에 있는 뭐 냉장고면 뭐 김치 냉장고면 커터리면 싹 다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또 어머니가 다니시는 개척교회에다가 그 3천만 원이 넘는 차를 제가 또 기증을 해드렸고 목사님께 사드렸습니다. 개인 돈으로 사드렸고 그리고 그 교회 냉난방기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 바꿔드렸고 1,000만 원 우리가 또 후원을 해드렸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을 위해 창조주님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게 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 그렇게 이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장례식 비용이 300만 원인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원래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집이 아니고 논도 없고 밭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빌려서 갚고 그렇게 살았고 저도 월급이 그 당시 뭐 70만 원이고 그랬습니다. 작은 신문사에서 4대 보험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꿈 하나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잔칫날, 결혼식, 뭐 그 장례식 다 돌아다녔어요. 가서 3만 원, 5만 원 주고 옛날에 2만 원씩 주고 그렇게 다 했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몇 명한테만 알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염 다 마치고 하고 나서 이제 관 나가기 전날에 자정 정도 된 시간에 이제 작은 누나랑 큰 누나랑 또 싸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작은 누나는 그 상태에서 힘든데 자기 돈으로 이제 카드값을 어떻게 하든 300만 원을 뭐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 했는데 큰 누나는 또 뭐 기분 나빴는지 좀 자기 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이모는 또 빗자루 가지고 또 때리면서 또 말리기도 하고 그걸 저는 다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돈이 없고 하니까 사람은 죽어서 그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고 한데 살아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한 것들 그때 이제 새벽에 이제
2, 3시경에 그때 우리 엄마와 그 누나들과 함께 그 부조금 함을 열어봤어요. 몰래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300만 원 정도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안도의 그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창조주님이 그렇게 돈을 딱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아픔이 있었는데 뭐냐면 관 나가기 전날 저녁까지 큰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제 형님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연락을 했습니다. 작은 누나 전화를 했는데, 제 옆에서 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는 거, 왜? 뭐 자살을 하셨고, 생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안 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사이고, 형제가 죽었는데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 목사를 은퇴하신 분이고, 현직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포항에 계시고, 이분은 청주에 계시는데 안 온다고 하니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작은 누나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쓰레기들 오지 말라고 해라! 막 그랬습니다. 이 쓰레기들 오지 마! 하고 작은 누나도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우리 집안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 작은 누나도 집 사고, 우리 어머니도 뭐 집 사고 그래요. 화가 나니까, 그렇게 화가 나니까 이제 한 2시간 뒤에 이제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동시에 오셨어요. 같이 의논해서 오셨나 봐요. 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다가 이런 얘기 좀 하다가 조금 주무시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 8시 경에 이제 관 나가는 것만 보시고 언덕 한 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언제 갔는지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참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목사 은퇴하셨던 큰 아버지가 가버리셨고 작은 아버지 가버리셨고 그때 정말 또 비통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연구차 타고 그때 친구 3명이 왔습니다. 다 고향 친구들은 안 왔습니다. 객지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연인 2명하고 또 다른 친구 1명이 왔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3시간 정도 이제 화장하는 거 다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그러한 세월들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코로나가 닥쳐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만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대출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계속 근근히 이제 버텨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이혼을 했고 누구는 또 가족 중에 또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자살을 생각을 했고 실천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아버지 그렇게 싫었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창피스럽고 아버지 진짜 술 취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행패 부리시고 노름하시고 막 그렇게 노름하시면 누구 어른들이 막 그래. 너네 아버지 저기 저 집에 어디에 저 노름하고 있다. 빨리 엄마 모시고 가라. 큰일 난다. 빚진다. 그럼 막 12시, 11시에 막 어머니 모시고 가고 또 온 동네 찾아서 돌아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막 119 노름한다고 신고해버리면 다 잡혀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당시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너무 그립고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빚을 갚아야겠다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결심을 할 수 있었고 제가 2년 2개월 동안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또 수직금을 책을 썼습니다. 매주 책을 쓰니까요. 목표를 가지고 목숨 걸고 해버리니까 다 됐습니다.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정말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 아버지께서 안 돌아가셨다면 이제 그렇게 또 치열하게 밀도 있게 살지 않았겠죠. 그게 저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운명을 거역하지 않았고 순순히 받아들였고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뭘 하면은 좀 더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진짜 제대로 된 그 꿈을 설정하고 목표, 계획을 세워서 나가신다면 무조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건건히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든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여기에만 만족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삶이라는 것은 안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이제 가난을 싫어하면서 빚지는 걸 싫어하면서 자꾸만 이제 더 악한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자꾸만 이제 가난에 대한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한 이제 그 수렁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생각과 말을 반대의 것으로 바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잃게 한 그런 원인이 되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완전 다른 삶이 펼쳐지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김도사 이 사람도 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사람이네.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시작을 했고 IQ 89의 전무대 출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진짜 노름하시고 진짜 술고래였고 맨날 그렇게 가족을 힘들게 하신 그러한 가정에서도 살았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삶이 펼쳐졌고 그렇게 됐구나. 이제부터 나도 한번 다르게 살아봐야지. 이런 이제 한번 결심이 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정말 우주는 여러분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창조주께서는 신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